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파트는 욕망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김민섭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에 대한 소개를 다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연구해 본 일은 없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의 역사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앞서서 교수님들이 잘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 전 사실 여러분들만큼도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대신 저는 지금 글을 쓰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학 바깥에 나와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요번에 쓴 책이 후내 시대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아파트를 주제로 한 챕터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어떤 인문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서 할 건데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가져오는 화면입니다.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하는데 이게 어떤 화면인가요, 여러분? 네, 지방시라는 브랜드, 그리고 여기 패션쇼를 하고 있죠. 지방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품 브랜드이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쓴 첫 번째 책은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모든 긴 것들을 세 음절로 줄이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세 글자로 줄여야 되나 대단한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저도 이게 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 나지시, 나방시 다 해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고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자신이었으면 이렇게 나대다라고 줄였을 게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역시 고등학생의 상상력이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후배가 저한테 지방시 잘 읽고 있어요 라고 하길래 그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여기에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 지방대, 시간 강사.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단어 무엇 하나도 결국 명품이 아닌 겁니다. 나도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사회는 지방대, 지방이라는 공간에 대학이 붙어버리면 가장 주변적인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 강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처우가 열악한 그런 직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지방시라는 명품 브랜드가 역설적으로 이러한 처지들을 잘 드러내주지 않나 하고 지방시라고 정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 제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대신 지방시 선생님 오셨냐고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작년에 그 디자이너 지방시가 타계했다라는 뉴스가 떴을 때 저한테 카톡이 되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살아있냐고. 근데 지금은 그 지방시라고 지은 걸 좀 살짝 후회하고 있는데 포털에 지방시를 검색하면 아마 제가 안 나올 겁니다. 그 가방하고 신발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 때는 멋진 것보다도 검색했을 때 나만 나오는가 참 중요하구나 뭐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4년 전까지는 대학에서 문학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 공간에서 저는 대단히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중한 공간이 있으시지요.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행복해야만 하고 또 버텨야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그게 아파트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공간에서 개인들이 가장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어떤 행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에게는 우리는 참 질문을 잘합니다. 너 괜찮니? 잘못된 거 아니니?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데는 많이 인색해집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저도 사실 평범하고 나약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본 일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훌륭한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물음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사유한다, 성찰한다, 철학적이다, 인문학적이다, 뭐 그러한 말들을 덧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둘러싼 그런 공간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공간에서 밀려났다라고 느낄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떤 대학이란 공간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 자신을 향한 그리고 대학을 향한 그런 물음표를 만들어내게 됐거든요. 아파트는 욕망이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김민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첫 번째로 물음표를 가지게 된 것은 이제 결혼을 할 때였는데 이제 저마다 어떤 결혼할 때 멋진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멋진 프로포즈를 받아야겠다 이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멋진 프로포즈를 하거나 받거나 하셨습니까? 여쭤보는 건 제가 그렇게 멋진 프로포즈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내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제안은 나는 시간 강사이고 내가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생활비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가 전부이겠다. 나는 방학 동안에는 월급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아 있어서 어쩌면 80만 원도 주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어떻게든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할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벌어오는 80만 원으로 우리는 살아야 해 라고 하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네, 여러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내가 저에게 당신이 돈을 못 버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못 버는 것 같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혼인신고를 좀 안 했으면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결혼이란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안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은 모양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진보적인 개인은 못 되었고 아내도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당신도 나도 지금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돼 있는데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으로는 건강보험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가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이 이제 건강보험으로 매달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혼인신고를 좀 미루면 여전히 그 건강보험을 아버지 피부양자로 유예시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든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번 연구자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저 이번에 혼인신고도 못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들이 다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저에게 민섭아 여기 혼인신고한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도 못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대학이란 공간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어째서 여기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어떤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유령처럼 만드는 건가.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선배들은 강의하면서 교수님 호칭을 듣고 그리고 학회에 가서 멋지게 논문도 발표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째서 자신의 결혼을 증명하지 못하는 건가? 이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 무엇보다도 나는 괜찮은 건가?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근데 한 번 생긴 물음표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여기에 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내일부터는 나로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데까지 커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음표도 계속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혼인신고를 계속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해야 될 때가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언제일까요? 네, 아이가 생겼을 때입니다. 출생신고도 물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출생신고를 안 하면 대단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날 이제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아내의 남편이 돼야겠구나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한 달에 8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건강보험을 보장받아야겠구나 생각하고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다른 보조적인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그날 산부인과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제가 찾게 된 새로운 노동이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전봇대에 구인 공고가 있었고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보장,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월수금 오전과 뭐 주말 하루만 일하면 됨, 이런 구인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대단히 설렜습니다. 완전히 저를 위해 준비된 일 같아서.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고 혹시라도 책을 읽어보거나 이 서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는 맥도날드였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물류상하차 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들어갔더니 그 점장님이 저를 보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3개월만 일해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셔서 제가 저는 좀 더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합격이라고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맥도날드에는 월수금 아침마다 이렇게 큰 차가 그 도시가 이틀 동안 소비할 햄버거를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그럼 이것들을 검수하고 정리하고 또 건자재실로 옮기고 분류하고 또 그날 쓸 물건들을 내릴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대학생들이 한 3일만 일하면 다 연락이 두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년 3개월 동안 이 일을 이제 혼자서 지각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성실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맥도날드에서 저희 가족의 건강보험을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물음표를 키워나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지방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물음표에 어떻게 답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연구실에서 이상한 글을 한 편 씁니다. 그 글의 제목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이었고 그 책을 그 글을 쓰고 인터넷 게시판에 그냥 저를 위한 기록으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척 화제가 되고 책을 내자는 제안도 들어오고 저는 책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 책을 내면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연구자로 대학에서 지낼 수 없겠구나. 하지만 이 책을 쓰는 것이 김민섭이라는 개인과 내가 속한 사회에 조금은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서 무엇으로 존재했는가 라는 데 대한 글을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으로 묶어서 내게 됩니다. 이 책을 쓰고 저는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나온 이유라고 할 때 저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민섭 씨는 대학교 문을 박차고 당당하게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대학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초라하게 구성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뭐 교직원이나 교수들이 저를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대신 저와 가장 친했던 동료들과 대면해야 했고 그때 저는 계속 내가 여기서 공부하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컸습니다. 뭐냐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만함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대학에서만 생산되고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어떤 믿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강의실과 연구실은 대학에만 존재하고 나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대학에만 존재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또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동안 대학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방법이냐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히려 그때 썼던 논문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사람들이 읽어주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연구실 책상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던 어떤 개념들이 갑자기 거기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그만트 바우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미셸 푸코는 근대사회의 특성을 왜 이렇게 정리했구나 하는 것들이 몸으로 느껴지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실과 연구실은 대학 바깥에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라는 책을 내고 대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남들만큼이라도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대학에서 10년 동안 논문만 읽고 썼는데 그동안 쓰고 싶었던 글을 한번 써보자 하고 이제 1년 동안 글을 써봐야지.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2천만 원을 번다면 한 1년은 더 글을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33살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나왔을 때가.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1년에 2천만 원을 벌어본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써서 2천만 원을 번다면 계속 좀 글을 써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일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면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산다라는 게 아주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요. 책이라는 물건은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도 그것으로 먹고 살기란 대단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을 써야겠다 하고 어떤 카페에 앉아 있는 순간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어째서 내가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고 다시 또 대학으로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한 노동을 할 때 내가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또 왜 사람들은 나의 글을 더 읽어주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노동하는 사람,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버티어내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글이 쌓이는구나. 물음표가 쌓이고 거기에 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인이 궁금해하는 글들이 쌓이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고, 그래 나는 특별한 작가가 아니니까 다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다면 글을 써보자 하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혹시 제가 쓴 두 번째 책이 아까 사회자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리사회라는 책입니다. 대리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대리운전이었느냐라고 하면 저는 대학에서의 삶을 마치 유령 같았던 삶으로 규정을 합니다. 강의실, 연구실, 도서관, 연구소 많은 공간에서 존재했지만 김민섭이라는 개인으로 존재했던 시간이 아니라 마치 그 공간을 부유하고 배회하는 유령 같은 삶이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분명 거기 존재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나에게 어떤 환상을 주었던 존재가 무엇일까? 어쩌면 나는 그것의 욕망을 나의 욕망이라고 믿고 대신 수행하면서 대리인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래 그렇다면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동은 뭐가 있을까? 정말 그냥 그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 생각하다가 한 가지 노동이 떠오르더라고요.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동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아마 쉽게 떠오르는 건 대리운전일 거예요. 이제 그게 떠오른 순간 내가 운전을 무척 좋아하지 라는 생각도 떠올랐고, 그리고 그때 포털에 대리운전을 검색해 봤더니 카카오라는 회사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고 3일 뒤에 첫 기사 면접을 본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이벤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3일 뒤에 면접을 보러 갔고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 1기 대리기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리운전, 타인의 운전석에서 바라본 이 사회의 모습에서 배우는 게 있다면 한번 책을 써봐야지 생각을 했고 한 6개월 정도 만에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고 출간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지방시란 책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대리사회란 책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 두 책은 두 가지 물음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시라는 책은 나는 여기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나에 대한 물음표에서 시작한 책입니다. 그리고 대리사회라는 책은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어떠한가, 사회에 대한 물음표에서 출발하게 된 책입니다. 그런데 물음표라는 것, 스스로를 향한 물음표,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한 사람들은, 거기에 답을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물음표를 타인에게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는 괜찮니? 하고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표를 다시 우리는 괜찮은가? 이 사회는 어떠한가? 라고 계속 확장시키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사회, 그리고 어디로 물음표를 확장시켜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확장시키시겠습니까? 나, 사회,
그 다음 알맞은 단어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시대라는 키워드입니다. 훈의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훈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한 시대의 욕망을 담고 있는 언어인데요. 한 시대는 그 시대에 속한 개인들을 어떠한 언어로서 규정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그 개인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라는 데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고,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어째서 이것이 욕망의 언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은 한자어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죠. 그리고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상하지만 훈육, 훈시, 훈계, 훈화, 훈련, 교훈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만들게 되면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훈이라는 것은 한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가르치기 위한 언어가 되고요. 그리고 지배계급이 생산하고 해석하고 유통하는 권력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욕망이 집약된 욕망의 언어가 됩니다. 한 개인은 한 생애 주기 안에서 끊임없이 훈이라는 언어에 부단히 영향받고 자신의 자존감과 몸을 형성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교에 가면 당연히 교훈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학교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의 경우에는 큰 바위에 쓰여져 있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학교는 큰 간판에, 학교를 둘러싼 간판에 그 교훈이 쓰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도 운동장 조회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알아봤더니 요즘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이는 일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애국조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훈화입니다. 학생들에게 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훈화가 끝나면 우리가 또 했던 것들이 있죠. 노래를 부릅니다. 교가라든지 애국가라든지. 그러니까 교가라는 것은 결국 그 훈을 노래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실로 들어가면 거기엔 또 급훈이 있죠. 재미있는 급훈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교사는 또 훈시, 훈계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계속 하게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로 가면 어떻습니까? 회사에도 사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훈을 조사하면서 봤더니 요즘은 사훈이라는 이름을 남겨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60개 정도 이제 기업을 살펴봤는데 2개의 기업만 사훈을 남겨두었고,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다 뭐 비전, 우리의 소명, 뭐 경영자 철학, 뭐 인재상 이런 것으로 대단히 세분화되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해도 그것들은 모두 그 구성원들에게 가서 닿게 되는 하나의 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돌아온 개인이 이제 집으로 가게 되면 집에도 여러분을 위한 가훈들이 있죠. 사실 가훈이라는 딱딱한 것보다도 집안에 걸려있는 모든 언어들, 단어들이 결국 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씨, 뭐 좌우명 같은 것도 있겠죠. 공부하면서 책상 위에 붙여둔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뭐 이러한 것도 하나의 훈이 될 테고, 또 여러분들의 냉장고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전단지들도 내가 수집하고 있는 하나의 훈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인은 한 생애 주기 안에서 끊임없이 훈이라는 언어에 노출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훈들을 모아보게 되면 이 시대는 개인에게 어떠한 욕망을 보내고 있구나, 우리는 어떠한 욕망에 노출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그만트 바우만의 액체 근대라는 이론을 잠시 빌려오고 싶은데요. 지그만트 바우만은 근대성에 천착해온 사회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근대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모든 견고한 것들, 구조와 제도가 녹아버리는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와 제도가 녹아버린다는 것은 그게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으로, 그러니까 어떤 실체로서 개인에게 와서 닿았던 것들이 지금은 어떤 마치 액체처럼 물결이 되어서 그 개인들에게 와서 그 개인들의 몸을 적시고 그 안에서 함께 유동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몸은 역시 그 시대처럼 하나의 액체가 되어서 시대와 함께 흐르기를 요구받고 있다.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떤 젊은 평론가 학자인 후지타 나오야는 유체로서의 좀비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 좀비 영화나 드라마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 얼마 전에 킹덤이란 영화를 킹덤이란 드라마를 무척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도 좀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혹시 옛날 좀비 영화를 보시면 좀비들이 잘 뛰어다니지를 않습니다. 사람보다 느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기 좀비가 있어 하면 이제 사람이 뛰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쉽게 도망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좀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보다 빠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유동하는, 그러니까 유체처럼 몰려다니기도 합니다. 더 이상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의 물이 되어서 타인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개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미 액체화되었고 좀비화되었다라는 그런 선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끼워넣기는 민망하지만 저도 대리사회라는 책에서 대리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간이란 자기 자신과 타인과 또 자신이 속한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물음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시대에 휩쓸려가는 그런 개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은 결국 우리가 예전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훈으로서 조금 더 와 닿고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바로 주변이 익선동이잖아요. 익선동에서 지난주에 어느 가게에 갔다가 메뉴판에 써있는 어떤 훈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훈이 살아갈 인생이 구만리인데 폼나게 살아야 될 것 아이가, 멋진 사훈인데 여기 벤강이라는 두 음절의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하고 이걸 먼저 맞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맞히는 사람이 오늘 밥값을 내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 결국 제가 졌어요. 여러분은 이 벤강이라는 게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벤강이라는 후는 이 공간에 그러니까 이 공간의 구성원들이 가진 하나의 욕망이 될 수 있겠죠.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맞히시는 분들은 대단히 뭔가 시대의 욕망에 근접해 있는 이러한 분들인 것으로.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강은 벤츠 타고 강남 아파트에 살자. 맞히셨나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트몬스터라는 곳의 사원인데 이제 이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자주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훈이 벤강이길래 이제 두산 아트센터에서 아파트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걸 넣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 벤강, 벤츠와 강남이라는 이 두 단어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는 그 개인들이 쟁취해야 할 훈들을, 단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그 등장 이래부터 대단히 중요한 쟁취해야 할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것이 심화된 때가 있었는가를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개인들이 아파트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좀 글로 써보게 되었는데요. 브랜드 아파트가 생기고부터인 것 같습니다. 1999년에 삼성 쉐르빌 아파트가 생긴 이래로 많은 건설사들이 브랜드 아파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브랜드가 있느냐 하면 굳이 여기에 가져올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아파트의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아파트 브랜드화에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이건 아마 2001년에 나온 광고일 겁니다. 한번 이 광고를, 이 추억의 광고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백만인 중에 한 분만을 위하여 롯데 캐슬. 네, 혹시 광고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한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도 속속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당대의 톱스타들을 출연시켜서 광고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 건설회사가 만들어낸 그 광고 문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무척 재미있을 겁니다. 보시면 빨간 데만 보면 2001년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성을 짓고 삽니다. 여기는 캐슬 특별시입니다. 캐슬이 아름다운 건 당신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장 높은 꿈은 캐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성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행복은 캐슬로부터. 뭔가 대단히 좀 적나라하게 그 욕망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혹은 이게 아파트 광고인가 혹은 아름다운 시인가 싶을 만큼 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문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 아파트가 생기고부터 각 건설사들은 그 시대의 욕망을 담은 단어들을 동원해서 우리 앞에 아파트와 함께 내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어떤 공간의 특별함이 개인의 특별함까지를 담보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가 속한 그 가정이라는 그 소집단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대단히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브랜드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브랜드로서는 더 이상 특별함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대단히 급속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서브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들은 무슨 캐슬, 무슨 지오 이런 식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대신 그 뒤에 또 어떤 단어들을 덧입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리미어 팰리스, 어디 메가트리아, 더 테라스, 트리지움, 더 퍼스트 이런 식으로 기본 브랜드 뒤에 또 서브 브랜드라는 특별함을 덧입히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VIP에 만족하지 못하고 VVIP, VVIP 이런 식으로 V를 덧붙여가면서 벨이라는 단어를 덧붙여가면서 우리의 특별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이것은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데요. 이 파란색은 기본 브랜드 아파트의 그 입주단지 현황이고, 빨간 선은 서브 브랜드가 붙은, 기본 브랜드에 서브 브랜드가 붙은 그 입주단지 수 현황입니다. 위에는 강남이고 밑에는 강남이 아닌 지역입니다. 보시면 서브 브랜드 아파트는 강남에서는 이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강북에서는 조금 늦은 시기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강남에서는 서브 브랜드 아파트가 금방 기본 브랜드 아파트를 앞지릅니다. 그런데 강북에서는, 그러니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그 서브 브랜드 아파트가 기본 브랜드를 앞지르는 것은 불과 2013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방으로 확대시키면 2015년부터 지방에서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강남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서브 브랜드가 오히려 이제 다시 역전이 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기본 브랜드의 분양도 일어나는데 강북에서는 여전히 서브 브랜드가 좀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욕망이 흐르는 그런 지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욕망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퍼져나가고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또 퍼져나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통계는 3개의 브랜드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대형 건설사 3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조금 더 욕망의 지도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둘러싼 요즘에 최근에 2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슈는 하나는 브랜드 아파트로의 전환이고 하나는 폐쇄형 아파트로의 전환입니다. 먼저 이제 브랜드 아파트로 전환한다라는 게 뭐냐면 브랜드가 없던 아파트에 그냥 브랜드를 붙여주는 일이 되겠죠. 근데 그거 붙여주면 되는데 그 간단한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 여기선 또 대단히 복잡한 어떤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살펴보자면 2015년에 자곡 포레 아파트는 레미안 포레 아파트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만 바꾸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꾸는 과정이 대단히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레미안 강남 힐즈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를 대단히 좀 격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당시 주민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좀 가장 좀 보편적인 것만 가져와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이름을 쓰는 게 억울하다. 분양가도 높게 주고 샀는데 같은 이름을 쓰면 같은 아파트로 보지 않겠느냐. 구분을 좀 두자 이거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 아파트로 바꾸게 되면 우리는 억울하다. 브랜드와 그리고 브랜드가 아닌 아파트로의 좀 구분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편의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자곡동 레미안으로 배달해 주세요 하면 레미안 포레로 이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그냥 대부분의 인터뷰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곡동의 유일한 레미안 브랜드 아파트, 그러니까 유일한 브랜드라는 그 위상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별함을 말해주고 우리의 격을 높여주는 일이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어떤 현수막도 걸고 정말로 반대가 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폐쇄형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함을 덧입고자 하는 욕망들은 이제 폐쇄형 아파트라는 데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쇄와 단절을 통해서 어떤 특별함을 덧입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폐쇄형 아파트는 무엇이냐면 아파트를 마치 성처럼 둘러싸는 겁니다. 그렇게 둘러싸고 2개의 출입문만 남겨두고 거기에서도 이제 카드키가 있어야 비밀번호를 알아야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떤 입주자 협의회 카페를 보게 된 일이 있는데 몰래 본 게 아니라 검색 허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자료를 수집하다 보게 됐는데 우리가 폐쇄형 아파트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입주민과 다른 주민의 구분이 어려워서 사실상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2가지가 그 폐쇄형 아파트를 추진하는 거의 모든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3번째 이유가 좀 더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폐쇄형 아파트로 전환했을 때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50억에서 200억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을 폐쇄하고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그 공간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그 대리운전을 하고 책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대리운전 기사라고 가정하면 브랜드 아파트와 비브랜드 아파트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을 좀 더 선호하겠습니까? 뭐 여러 이유가 이제 생각이 나시죠? 저의 경우에는 비브랜드 아파트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브랜드 아파트로 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 4층, 5층에 차를 대고 나면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면 손님이 저를 부릅니다. 아저씨 혼자 못 나가세요 이러고, 그래서 그분의 지문을 대고 함께 어디까지 나온 다음에 어디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고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도 분명히 아파트 정문이 보이는데 저 정문으로 나갈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빙빙 돌다가 입주민께 여쭈어보면 또 대단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 이거 되게 쉬워요. 여기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는데, 입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그 아파트는 마치 미로 같은 곳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 아이가 무슨 뭐 학습지를 하나 하고 있는데 학습지 선생님이 30분을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그러시면서 제가 새로 생긴 아파트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30분을 헤맸습니다. 죄송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너무나 이해가 가서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는데, 그만큼 브랜드 아파트는 그 브랜드에 속한 개인들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대단히 친절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얼마나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가 하는데 이제 많은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아파트가 그 브랜드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친절한가라는 데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거와 휴거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처음 들으신다면 아니 이게 뭔가 생각하실 텐데요. 빌거라는 단어는 빌라 거지라는 뜻입니다. 빌라에 사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거지라는 뜻이고, 휴거라는 것은 휴먼시아 거지라는 뜻입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브랜드에 사는 거지라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자극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단어라고 하고 뉴스에도 요즘엔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요즘엔 이런 단어조차 안 쓸지 모르겠어요. 또 그동안 어떤 신조어가 만들어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울타리를 설치해서 통행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학생들이 아니면 여기를 건너갈 수 없게. 그리고 어떤 주민들은 같은 브랜드 아파트 학생들로 한 반을 구성해 줄 것을 학교에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와 브랜드 아파트 학생들이 다른 교복을 입게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학교 측에서는 김민섭 학생, 레미안, 누구 학생, 캐슬 하는 식으로 학생 분류에 이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니라 모두 1년 사이에 뉴스화되었던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함을 덧입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브랜드, 서브 브랜드, 그 아파트를 향한 욕망들은 이러한 뒤틀린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아파트만의 문제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선하지 않은 개인들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든 개인들이 가진 욕망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 주변이기도 한데요. 여긴 서울의 불광천입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그런 쪽인데, 여기 보시면 불광천이 있고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특징이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천변을 따라서 빌라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한번 친구하고 같이 불광천을 걷다가 어떤 빌라와 마주했는데 그 빌라의 이름이 레미안 캐슬 빌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여기에 브랜드 아파트가 하고 봤는데 빌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빌라들의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도 친구와 같이 그때 이 주변에 있는 빌라들 이름 한번 볼까 했는데, 그 주변에서 보게 된 빌라 이름들이 이렇습니다.
거성 리젠시, 뉴캐슬, 아이캐슬, 브라운스톤빌 등등 뉴 월드 에필리움. 세상에 전 이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들, 뭐 다가구 주택들, 어떤 개인이 평생 모아온 자신의 자산으로 건물을 세웠겠죠. 작은 건물을 세웠겠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욕망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잖아요. 그때 정말 재미있었던 게, 제가 거주하는 집 옆에 어떤 빌라가 하나 완공이 됐어요. 근데 정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 빌라 이름이 다이아 캐슬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캐슬이 드라마에 방영되고 있는 동안 제 동네에서는 다이아 캐슬이라는 빌라가 이제 분양되고 있었습니다. 그 빌라는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현수막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아파트를 향한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어떤 특별한 공간에 있는 개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욕망들은 결국 닮은 사람 찾기, 나와 비슷한 브랜드를 가진 사람 찾기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욕망은 개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지, 개인이 선택하는 것도 기업이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를 둘러싼 좀 천박한 훈들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 이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모멸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개인들로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생각되는 여러 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음표를 가지고, 나는 괜찮은가? 여기에 살고 있는 나는 괜찮은가? 이 공간은 어떠한가? 여기서 살고 있는 타인들은 어떠한가? 이러한 물음표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멸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어떤 새롭게 좀 만나게 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대학에서 나올 때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누구든 나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의 지도교수가 될 만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난 과정과 또 그 결과 같은 것들이 어떤 닮은 사람을 찾는 지금의 풍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이러한 시대에 맞서서 어떠한 훈을 가지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제가 만난 개인, 그로 인해서 제가 가지게 된 저의 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좀 아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가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입니다. 인천과 후쿠오카를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고요. 2017년 12월이니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본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은 별로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대학교 연구실을 좀 오래 비우기가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한 35이 되고 나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 한다고 비행기에 한번 안 타봤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한번 다녀오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과 가까운 외국의 도시가 어디인가를 검색해 보니까 후쿠오카가 그중 하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희 비용이 한 그래도 50만 원은 하지 않을까, 비행기가 그래도 뜨는데 얼마쯤 할까요? 경험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 제가 본 가격은 7만 3천 원이었습니다. 세상에, 비행기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데 7만 3천 원이라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예매를 했고, 아내한테 나 좀 어디 다녀오겠다 얘기를 해서 2박 3일 동안 이제 좀 허락을 얻어서, 사실 아내가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고 한번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허락을 얻어서 이 표를 예매를 했고, 보니까 뭐 공항 뭐 수수료랑 유류 할증료가 붙어서 10만 원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가격보단 너무 쌌어요.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행을 2주 앞두고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별건 아니지만 하루 입원하고 수술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제 출국 하루 전후로 잡아주십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의사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항으로 갈 것인가 병원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내는 저한테 그냥 공항으로 가라고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왠지 2박 3일 다녀와서 10년은 마음이 불편할 것이 분명해서 이제 저도 병원으로 가기로 하고 여행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환불이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환불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8,000원이 환불될 예정이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는 환불하고 많이 달랐어요. 90% 이상을 수수료로 떼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좀 화가 났는데 제가 대학에서 나올 때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나를 닮은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상담원도 저와 닮은 개인일 뿐이고 책임자 바꿔요라고 해서 나올 그 책임자도 저와 닮은 개인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개인의 분노들을 잘 간직했다가 역시 나와 닮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은 잘못된 거야 하고 분노하게 된다면 그 분노는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나 제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의 천박한 언어들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18,000원을 돌려받느니 이걸 누군가에게 양도하면 그 사람도 나도 그보단 더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양도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양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남자여야 한다. 여자는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그 남자의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한다. 이름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3번째가 남았어요. 3번째는 두 사람의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이 스펠링까지 모두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혹시 여기 섭을 쓰시는 선생님이 계실 텐데 전 SEOP를 씁니다. 그런데 SUB나 SUP, SEOB를 쓰는 김민섭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김민섭 씨를 찾아도 여행 갈 수 있을 확률이 한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김민섭이란 이름을 크게 좋아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김민섭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유시민이나 장강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검색하면 나만 나올 텐데 이제 이러한 제 욕망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김민섭이라는 흔한 이름으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반드시 김민섭 씨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여행을 보내줘야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꾸준히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라는 이제 글을 올리게 되고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친구 김민섭들을 다 태그해가지고 너 갈 수 있냐. 근데 이제 김민섭들이 나는 회사에 다녀. 나는 뭐 안 돼.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걸 보고 금방 찾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메시지가 2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나 생각했는데 둘 다 김민섭 씨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기자들이었어요. 혹시 김민섭 씨를 찾으면 나에게 먼저 연락 주면 내가 기사를 좀 쓰고 싶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와 있길래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참 기다려도 김민섭 씨가 안 나타났는데 어떤 작가님께서 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깁니다. 그 작가는 글 쓰는 의사로 유명하신 분이고 저랑 동갑인 남성이에요. 여기까지 말하면 아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작가께서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이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 평일에 2박 3일 동안 그것도 혼자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름이 같아야 하고 여권 이름까지 같아야 하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역시 많이 배우신 분들은 다르구나. 바로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줄을 더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이겠지요. 이런 한 줄이었습니다. 뭔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이건 찾아야만 한다.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불타면서 더 열심히 찾았는데 다음 날 드디어 김민섭 씨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민섭인데 신청자가 없으면 다녀오고 싶어요 하고 여권을 인증을 했어요. 이름 부분을. 그런데 저는 83년생인데 이 청년은 93년생 대학생이었고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졸업 전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째서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혹은 그 넘는 등록금을 내면서도 졸업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해야 하는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정말 여행 가기 적합한 김민섭 씨가 나타났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갑자기 동시에 메시지가 한 통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보는데 다행히 김민섭 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김민섭 씨가 없을 수 있겠지만 혹시 다른 부분 때문에 흔쾌히 여행을 떠날 수 없을까 걱정이 들어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숙박비를 제가 부담하고 싶은데요. 3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집이 어려워서 시간과 비행기표가 있어도 여행을 쉽게 가지 못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메시지를 드려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한동안 그 모니터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의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김민섭 씨에게서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을 떠올리고 이 학생들은 집안이 가난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여행을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숙박비를 후원해 준다면 어딘가에 있을 김민섭 씨도 조금은 더 용기를 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생들과 또 그리고 그와 닮았을 김민섭 씨를 함께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연결을 시켜드렸고 김민섭 씨는 항공권에 숙박비까지 더해서 이제 즐거운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 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고 다시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김민섭 씨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올해 31일까지 유효기간인 후쿠오카 그린패스 버스 승차권이 2장이 있어요. 전 올해 안에 후쿠오카를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보내드리고 싶은데 메시지 주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교통비가 한국보다 비싸서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게 있으면 하루 종일 버스를 얼마를 타든 공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등기로 보내주셨고 김민섭 씨는 이제 교통비까지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와이파이 렌탈 업체 대표인데 김민섭 씨가 꼭 우리 업체의 와이파이를 쓰면 좋겠다. 근데 이게 홍보로 비추어질까 봐 두려워서 상표를 가리고 무료로 렌털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통신비까지 무료가 되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후쿠오카 타워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본 야경이 참 좋았다. 김민섭 씨도 이 야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주머니에 입장권이 한 장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멋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오카 타워 관람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민섭 씨가 여행을 출국하기 이제 5일을 앞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이상한 전화가 한 통 오게 됩니다.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작가님,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우리 회사에서 이 김민섭 씨 여행을 후원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설렜던 것이 이 회사는 대기업이니까 어떻게 나도 좀 같이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당신이 우리에게 글을 한 편 써서 주면 카카오에서 그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겠다. 김민섭 씨가 졸업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졸업 전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행을 잘 다녀오고 그 비용까지 마련되어 있다면 이 청년이 여행을 다녀오고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멋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네, 한번 글을 써볼게요 하고 이제 글을 보내게 되고 출국 3일 전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를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는 93년생 김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라는 정식 프로젝트가 돼서 이제 열립니다.
3일 동안 278명이 254만 9천 원을 모아서 이 청년에게 여행비와 졸업 전시 비용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두 명의 김민섭이 있습니다. 이름만, 그 브랜드만 닮았을 뿐이지만 이게 김민섭이라는 작가, 제가 있고 김민섭이라는 디자이너, 93년생 디자인학을 전공한 한 청년이 저기에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원자들이 자신의 뭐 가족 사진이나 소중한 사진을 보내주면 이 청년이 캐리커처로 그려서 다시 보내드리는 식으로 그 후원에 보답하게 됐고,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떠나는 날, 출국하는 날 얼굴은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도 공항으로 갑니다. 사실 이걸 어디에서 저도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제가 공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갈 수 있었냐면 아이의 수술이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제가 갈 수 있는 걸 알았는데 도저히 내가 갔다 오겠다 얘기를 정말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숙박비를 대준다니까 자기가 간단 말이야? 뭐 이런 말이 나올 게 분명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내색을 안 하고 이제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먼저 와서 발권을 해놨는데, 작가님, 제가 발권하는데 여행사 직원께서 김민섭 씨시네요. 제가 발권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김민섭 씨가 공항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곧바로 뭐 김현정의 뉴스쇼를 또 연결해서 생방으로 나가는 인터뷰도 예정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이후에 관심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생 김민섭 씨라면 저에게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궁금한 게 아주 많겠지만 이 청년이 저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여기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뭔가 멋있게 답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뭔가 반사적으로 무언가 답을 하나 했습니다. 뭐였냐면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이때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 대단히 외롭고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찾아와서 혹시 뭐 작업실이 필요하면 여기 남는 오피스텔을 써라 라고 제안해 주신 출판사 대표도 계셨고, 매주 와서 밥을 사주고 가신 분도 계셨고, 저를 채용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도 계셨고, 뭔가 건강보험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찾아온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고, 물론 그 중엔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후의 덕분에 제가 대리사회란 책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책이 나오고 제가 그분들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하고 여쭈어 봤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다 똑같았어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였냐면 그냥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라고 하시고 그날 밥값도 또 계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김민섭 씨가 저에게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순간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김민섭 씨가 작가님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인천공항으로 오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건 바로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항으로 오는 동안 정말 수백 번의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김민섭 씨가 몹시 좀 피곤해 보여서 어제 설레서 잠을 못 잤나 봐요 하고 물었더니 어떤 답이 돌아왔느냐면 제가 친구들하고 취업 공모전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 몫을 하느라고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공모전 제 몫을 보내고 거의 밤을 새고 온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왜 김민섭 씨를 도와주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섭 씨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평범한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잘 잠을 못 잡니다.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과제도 해야 하고 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공부해야 할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그런 친구들도 대단히 많고요. 그런데 김민섭 씨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반드시 여행을 잘 다녀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여행을 잘 다녀오면 왠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도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집에 있는 우리 아이도 잘 되고 또 나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다들 모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김민섭 씨를 도와준 사람들은 저 김민섭 씨가 결국 나이고 나와 닮은 개인이다라는 것을, 또 나와 연결된 개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튼튼한 밧줄로 연결된 건 아니고 대단히 느슨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가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당기면 저기에 네가 있었구나, 그래 네가 잘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겠지, 이렇게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사회를 지탱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민섭 씨는 후쿠오카 여행을 대단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후쿠오카에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에 저에게 한마디 말을 하고 떠났는데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언젠가 제가 여행을 잘 다녀와서 언젠가 꼭 2003년에 태어난 김민섭 씨를 찾겠습니다. 찾아서 반드시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여행을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떠났는데, 저는 83년생, 그 대학생은 93년생, 그리고 그 대학생이 찾을 김민섭 씨는 이제 2003년생이 될 겁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나와 닮은 사람들, 나와 같은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의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아파트라는 훈으로 다시 돌아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타인을 상상하고 타인의 처지에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닮음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더 다정하고 친절하고 멋있어집니다.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하고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떤 조금 더 친목을 다지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과 다정함은 정확하게 그 아파트,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를 가진 주민들까지로만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말하자면 그 아파트에 출입하는 노동자들과 또 그리고 경비실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몇 명의 경비원을 해고해야 한다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져서 그 경비원들이 해고되기도 했고, 또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에어컨을 설치하자 라는데 반대해서, 그 반대한 이유는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친절하고 멋있고 다정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같은 브랜드를 가진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혹은 그 안에서도 또 계급을 나누는 것으로 조금씩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산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누군가 잘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잘 되었구나, 저 사람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고, 저 사람의 가족들도, 저 사람의 아이들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렇게 끝난다면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잘 산다라는 것은
타인이 그 잘됨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잘 됐구나. 그러면 우리 사회도 잘 되겠구나.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잘 되고 있다는 하나의 희망의 증거가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잘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떤 책임은 브랜드 아파트라는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아파트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을 했어요. 난 아파트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파트란 단어와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진 또 우리 사회의 개인들과 또 이 시대가 가진 가장 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어떤 뭐 나쁜 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대신 거기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